트럼프의 G11 확대 방침이 일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본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의 G7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문제를 우리끼리 해도 된다는 거죠. 러시아는 끼워줘도 한국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다 보니 매일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러시아, 호주, 인도, 한국을 합쳐서 G11 체제로, 여기에 브라질까지 더해 G12 체제로 새로운 정상회의 신체제를 만들려는 트럼프에게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한국은 빼자는 거죠.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 퍼레이드를 펼치는 일본 내 여론을 소개합니다. 일본은 만약에 한국이 참가하게 되면 완전히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C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경험을 경청할 것이며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은 이런 분위기에서 소외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한국의 협조와 협의에 집중할 것입니다. 일본이야 뭐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그냥 냅둬도 될 거고요. 미국의 이번 G11 확대 결정은 9월 연기 결정과 함께 갑자기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G7을 매우 오래된 구식 체제라고 말했으며 G7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했으며 한국 정부도 31일 이미 트럼프의 초청을 알고 있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 언론은 G7 체제가 낡은 것은 맞다 라면서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6월 말에 G7 정상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메르켈 총리가 국내에 아직 C19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불참을 통보하니까 트럼프가 9월로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이면 된다 라면서 중국의 장래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서 하이테크 패권과 C19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과 맞서는 중국을 포위하는 세력 구축의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인도 정부는 트럼프의 이런 제안에 대해 G7과 같은 좁은 그룹은 현대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1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는 6월 말 G7 정상회의를 참석한 후에 2주 격리를 할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연기를 한 것도 적절하다. 참가국 확대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 G7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밝혔음을 보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7개국 중심의 틀을 변경하는 것에 신중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모든 인터뷰를 통해 G7이 가장 중요한 틀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태기 외상은 2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적 과제 대응에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려면 러시아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라면서 러시아 초청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G7의 확대보다 화합을 우선해야 한다 라는 사설을 통해 러시아와 호주, 인도, 한국을 추가하는 G11은 매우 이상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참석이 어려울 것이고 한국은 대일 관계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북한에 접근하려고 하는 국가이다. 일단 G7 국가끼리 세계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에게 G7의 유대 우선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한국 정부 참가 결정에 대해 산케이 신문은 문 씨는 트럼프의 구상을 무조건 칭찬했다 라는 식으로 비하하면서 한국은 가을 방한 예정인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 때문에 모두에게 불신을 주는 어려운 균형 외교를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의 외교는 박쥐 외교라면서 그동안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박쥐 외교, 양다리 외교를 전개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닌 히스테리성 반응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외무성은 G7의 확대에 당혹해하고 있으며 참가국의 확대에는 7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면서 G11으로의 확대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난항을 겪도록 깽판을 치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러시아의 참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국가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인도와 한국의 참여는 아시아 유일의 국가인 일본의 존재의 의의를 희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지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의 G7 참가국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라면서 일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름이 거론된 국가 중에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유대가 강하고 중국 포위망의 보조를 갖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합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의장국인 미국이 옵저버로 특정 국가를 초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새 멤버로 부르는 것은 실현이 어렵다. 라고 외무성 관계자가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바쁜 일도 많은 일본이지만 지금은 한국은 절대 안 된다는 히스테리성 증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9월까지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국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억지를 부릴 것입니다. 한국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은 절대 반대라는 거죠. 일본에서 연일 쏟아지고 있는 신경질적인 반응은 개그 콘서트 그 자체입니다. 남북관계가 20년 전에 대결 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만큼 남북관계의 성과물들이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적은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18년 4월 27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의 결실인 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장면은 지난 2년여의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일장춘몽에 불과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8년 9.19 군사 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도 다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합의도 파기한 셈이 됩니다. 문제는 남북관계가 2018년 평창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때 남측 기업인과 북한 노동자들이 협력했던 개성공단과 수많은 남측 관광객들이 절경을 감상하던 금강산에 이제는 북한의 정예부대가 다시 주둔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확실히 대결 구도로 접어든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국민들의 입에서 이젠 지쳤다. 북한 알아서 하라고 해라. 다만 도발하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며 등을 돌린 모습입니다. 북한에 크게 실망했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으로 감정이 격양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반응도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기존 입장과 사뭇 다른 모습인데 한국으로 그 공을 넘기고 있어 주목됩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결 구도로 가며 일본 바이든 라인 연합을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가뜩이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확실해져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과 공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북한 관련 대응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이제 와서 알아서 해라.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북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평소 쉴 새 없이 트위터를 날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의 대형 사건에도 불구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관망 모드를 유지하는 셈입니다. 그는 북한이 폭파한 이후 첫날인 16일 공식 일정을 가졌지만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북한 소동 이후에 이날 아침 가장 먼저 올린 트윗은 와우, 5월 소매 판매가 역대 최고 증가세를 보였다. 전망치보다 큰 증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선에 도움이 될 만한 경제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만 쏟아놓았습니다. 기존의 북한과 작은 이슈만 있더라도 트위터 메시지를 거의 실시간격으로 발산해온 트럼프답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가 완전 실패한 모양새라고 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날아간 희망을 집중적으로 비춰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해온 그간 대북 관여 드라이브의 경과를 짚으며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전격 폭파는 북한의 비핵화를 자신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패한 대북 외교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는 논조에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실질보다는 형식을 우선시하고 정책적 후속 조치보다는 사진 찍기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트럼프 스타일의 압축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 표현했던 희망과는 매우 큰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김 위원장과의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본인의 직관 등을 들어 북한의 비핵화를 자신했습니다. 트윗을 통해서는 더는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위기 상황에 둘러싸여 있고 재선 가능성이 많이 낮아져 우려한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한반도 평화 치적을 갉아먹고 재선에 해가 되는 사안이 될 수 있으니 언급을 삼간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바이든에게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시점에 북한 언급은 자신에게 더욱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단거리 미사일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등 그간 북한의 도발도 가볍게 치부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 며칠 뒤 타운홀 행사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달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 협조 의향을 전했고 북한은 이를 바로 공개했죠. 지난 5월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이상서를 불식시키고 건재한 모습을 드러내자 곧바로 트위터로 건강한 것을 보게 돼 기쁘다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것이 불과 한 달 전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물 폭파 사건은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폭파 사건은 가벼운 일이라고 치부했다가는 반 트럼프 언론과 바이든의 공격 대상이 될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폭파가 남측뿐 아니라 대미 시그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바로 어떤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카드를 집어드는 경우는 자신의 대선에 도움이 될 때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최소한 북한 관련 언급을 하더라도 절제되거나 현재의 국무부처럼 현 상황에 대한 경고 수준에서 그친다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갑자기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한국에 공을 넘기는 모습입니다. 현재 북한이 극단적인 일을 진행 중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관한 공식 대응을 안 하며 한 발 빼고 있으므로 당국 역시 한국이 알아서 북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식입니다. 결국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남북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남한이 북한에 어떠한 협력사업 혹은 다양한 제스처를 할 때 막아선 것은 미국이지만 미국은 실질적으로 북한에 정책적으로 진행한 것이 거의 없다가 이제 와서 한국에 떠넘기는 것이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 연락소가 폭발까지 된 이상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빠져나가 버리고 북한의 목리를 겪어야 하는 뒷감당만 고스란히 한국의 목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 외신들, 북한이 도발한 이유, 독특한 해석. MBC의 경우 독특한 해석을 합니다. 북한이 이런 특별한 조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김정은이 북한 엘리트와 군부로 받는 거대한 내부 압력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맥락은 심지어 김정은이나 김여정 당사자들은 연락소 완파 같은 일을 벌일 생각은 없었으나 북한 군부의 압박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까지 겹쳐서 중국마저 북한에 제대로 필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자 북한의 공산당 고위층의 불만이 극에 달했으며 미국과의 협상도 매우 먼 이야기가 되면서 군부의 불만과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역할의 중심 메신저가 김여정 부부장이 되었고 격이 떨어지는 말까지 해가면서 한국을 비난해 군부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북한이 더욱 적대적인 새 시대를 알리는 극적인 상징 조치를 취하면서 2018년 시작된 남한과의 대탕트, 긴장 완화에 잔유물을 쓸어버렸다며 북한은 새로운 전략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BC 방송은 북한이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대북 전단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면서 분석가들은 북한이 외교적 대화가 재개될 경우 더 많은 지렛대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앞으로 북한은 과거와 같이 미국과 직접 협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 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일본. 오바마 시대로 회귀, 바이든 연합 구상. 오바마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항상 북한을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대해오던 일본은 즉각 북한 관련 대비 이슈를 보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를 방위성 부지에 배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각종 미사일 발사나 도발적 행태가 나올 때마다 패트리어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편으로는 대북 강경책을 준비 중이며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때 북한 정책도 고려 중일 것입니다. 대북 강경 노선을 띠고 미국과 함께 연합해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일본 외교 노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 오바마 정부와 대북 강경 노선을 펼쳐왔었고 북한은 그에 따라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북한이 도쿄 상공을 지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아베 정권에 있어서는 지지율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즉각적으로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남북관계가 더 긴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및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를 확실히 분석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미일과 연합하여 정보를 취합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바이든이 미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일본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대북 정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 한북미 3개국 중심의 문제 해결을 폈고 아베 총리도 북한 문제에 끼고 싶었으나 철저하게 배제당하며 돌발 행동까지 해서 힘들었던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민주당 후보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관해서 한계 전혀 없으며 자신은 트럼프 같은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같은 파트너를 대폭 합류시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는 한국의 존재감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한국군이 의외로 약하다며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엄청난 도발은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한국 당국에 긴장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직접 협상을 하면서 한국을 위협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홀로 감당하게 된 한국이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